네, 인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으로 최근에 결합한 박영선입니다. 일단 제가 오랫동안 KBS 노조에서 상근하면서 활동해왔던 미디어 활동가로 또 언론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고 이성균 배우 사망 과정에 언론 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명복을 빌면서 언론 보도 관련 이슈를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법률 전문가들 입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토론자 면면을 보고 입법적인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실 영역이고 저는 사건의 실태를 정확히 짚어보자 우리가 언론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국회에서나 밖에 시민사회에서도 이성균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이 안 됐습니다. 쭉 사례를 조사해보니 내부 자체적인 성찰의 목소리를 통한 내부의 논의나 협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관련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관련해서 아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과의 충돌에 대해 언론사들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우리 언론은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떤 보도를 해야 하는지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 준칙을 2011년에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의 제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할 내용이고 실천 매뉴얼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인격권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시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실제 기소, 형사사건의 기소로 유죄가 된 사건이 없음은 기존 발제에서 나왔고요.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가 가장 기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성균 배우 언론보도와 관련한 언론보도 준칙과 판례로 저는 언론사들,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인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생명권을 지켰는지, 얼굴, 성명, 신상보도, 신상정보 공개하는 걸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보도 내용과 관련이 있었는지, 공표 목적이 공익적이었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있었는지, 객관성이 있었는지, 정확성이 있었는지, 절차와 형식, 방법이 정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는지, 표현 방법이 정당했는지, 피해자가 입게 될 정도를 고려했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보도했는지,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로 하여금 유죄 인상을 줄 용어나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익명을 사용하면서 피의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도된 사태의 배경은 무엇인지 언론사와 언론인들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토론과 수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없었고 언론 현업인들, 관련 종사자들 또한 개선 방안에 대해 숨죽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BS는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기사화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냈는데요.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도들을 스스로 조용히 사과 없이 설명 없이 삭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디스패치가 수사 과정에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사망 사건 이후에. 그런데 경찰은 엉뚱하게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치부를 덮기 위한 압수수색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 기자협회 가입된 곳들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전국 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54개 언론사 대상 종편과 인터넷 매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빅카인지를 통해 뉴스 검색을 한 결과 이성균 배우 마약 관련 기사는 100일간 4,300건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43건의 기사가 주요 매체로 보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43건인데 이것도 시기별로 나눠보면은 그 경기신문 보도가 있던 2023년 10월 19일부터 사망 직전 26일까지 2,808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망 이후 어제까지 1,514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43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네이버 검색으로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는 1,418건이 69일간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평균 150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경찰발, 특히 인천시 출입경찰발 수사 관계자들의 보도는 단독 보도로,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결국은 내밀한 정보를 특정 출입 기자들에게만 주는 형태입니다. 이 단독 타이틀로 보도된 것은 언론 보도의 경우는 한 건을 3번, 4번, 5번 연속 보도를 하는데요. 연속 보도로 한 과열 경쟁을 일으키는 건데요. 연속 보도로 보도된 단독 보도의 건들은 지금 비카인즈로는 85건이 잡혔고요. 여기에 종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편까지 포함됐을 때는 100건이 넘는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보도는 특히 속보 경쟁 과열로 실명이 공개됐고 사생활이 침해됐고 인격권이 침해됐고 그리고 공공성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망신주기, 몰아가기, 확신범으로 인상 지어지는 여론몰이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 전 키워드 분석을 보시면은 이제 실명과 그리고 출국 금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기사들까지 쏟아졌습니다. 유흥업소 실장 발언에 의존하는 보도들이 거의 많은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애도와 분노, 그리고 기자회견들, 그리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들이 사망 이후의 키워드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지상파 4사의 방송 보도들은 KBS, MBC, SBS, YTN 1,089건의 보도가 있었고 KBS의 경우 대표적인 공영방송에서 13건 이상의 단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종편도 다르지는 않지만 종편 또한 이성균 마약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전체 763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단독 보도는 16건이고 JTBC 8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KBS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뉴스 육성 녹취 보도에 대해 가족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고 거부의 명분 또한 없었습니다. 상세 보도 내용을 굳이 언론 여기에 동영상 중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펴보시고 또한 지금 이거는 노출되지 않았던 건인데요. MBC는 단독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화 탐사대를 통해 채팅과 통화 내용 단독 입수로 11월 23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했으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버섯이 남아있고 관련한 이거를 퍼나른 보도들, 이거를 인용한 보도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SBS 또한 단독 보도들이 있었는데 단독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수면제와 사적 만남이 빌미가 됐나, 삭제를 했으나 기사 내용이 없으나 왜 삭제했는지 사과와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보도들, 이미지들을 사용하며 사실상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YTN, TV조선, JTBC, 채널A 전혀 다름없이 이런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저는 KBS 보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KBS가 단독 보도로 13건으로 중국방송 포함해서 밤 9시에 첫 보도를 하면 그날 밤 11시에 보도를 또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방송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이성균 고인의 육성과 통화 내역이
몇 번을 반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망 직전에 쏟아냈던 보도들에 대해 왜 여전히 삭제하고 있지 않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진상규명 처벌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 페이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KBS 보도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24, 25, 그다음 26, 27일 생일 선물 받아보니 마약 3종 세트 등 여러 차례 단독 보도라고 방송을 했었고요. 그 KBS가 공공성이 이게 맞는 보도인지, 민생위기, 국가적 안보위기, 체불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보다 경찰발 이성균 보도에 대한 단독 받아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사장을 쫓아낸 이유,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질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삭제 요청에 반발하며 거부하는 내용들도 전혀 명분이 없고 설득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과 언론 현업인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련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 현업인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 내부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는데요.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춤추는 저널리즘이란 주제로 조국 사태 보도에 대한 언론인들의 자성 어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목소리가 제가 파악한 최근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마지막 목소리였는데요. 검찰발 흘려주는 검증되지 않는 보도가 당시 대부분 많았다.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의 공생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기사를 흘리는 방식으로 경쟁을 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론도 알면서 용인해왔던 단독 기사란 게 기자가 정말 발로 뛰어서 쓴 것인가? 여론 재판의 관행, 검언, 공생 관계는 깨야 한다. 지금보다 기사량이 줄어도 양질의 기사를 쓰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재 보도는 재판 단계 기사는 거의 없고 기사가 오로지 검찰 수사 단계에만 집중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라고 내부적으로도 자성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들 또한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 심석대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슈와 이어지는데 유튜브의 경우엔 조회수, 슈퍼챗, 후원 등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생산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모호해 윤리적 관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은 이에 대한 제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자극적 내용을 기성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정말 수면 위로 적극 끌어올리면서 유튜브화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들은 각 협회와 그리고 언론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언론 보도에 대한 형사적 접근이 아닌 대안들도 있긴 했습니다. 표창원 옛날 과거에 경찰대학 교수로 계실 때 이제 그 경찰과 언론과의 당사자 간 협의 논의 토론을 통한 긴밀한 의견 교환 이후에 공동 협약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맺었던 인격권에 대한 그 내부 가이드라인 기준 또한 전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선의의 내부 언론인들의 자성과 성찰을 통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것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부에 그 깨어있는 목소리들이 스스로의 자성과 성찰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적인 규제와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함께하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흉기가 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 언론의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피의사실 유포에 공권력 행위자와 이를 단독으로 받아쓴 언론 보도의 행태는 한 배를 탄 공범의 범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균 배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려면 우리 국회가 빠른 시기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출죄와 누설죄에 대한 통과와 병행해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 진영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커다란 논란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1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언론 현업인들의 논의나 디테일에 있어서의 동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들과 만나 수기하고 디테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면은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언론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적주의에 있는 관계자들, 특히 권력자들, 선출직 공직자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제기가 열어 있는 경우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TBS 김어준 방송을 없앴고 또 사장도 날렸고 지원금도 중단했고, 그리고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원회가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지금 하청기구처럼 호위무사처럼 움직이고 있는 언론의 모든 기능이 다 통제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에게 또 언론중재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어왔을 경우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지혜에 대해서 비판 언론들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예외적으로 대안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드릴 말씀은 당장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 삭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것,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국회에서의 진상규명 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된 입법 대안에 대해서는 언론 현업인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